노도강의 선봉,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나라고 했는데 갭 투자들도 지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물건 살까요? 팔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서울의 아파트의 반전, 노도강의 선봉. 지금 노원과 그다음에 도봉구랑 강북구 자체가 지금 가격들이 거래가 아예 안 됐던 것들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가의 물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요, 아마도 이제 3월의 거래량 통계가 중간 정도 집계가 되는 게 4월이 되겠죠. 집계가 되면요, 신문 기사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1월 달이 한 2,500건 정도 나왔고, 그 전에는 1,700건, 1,800건이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2,500건에서 이제 2,200건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2,300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은 1월 달에 좀 못 미치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나겠죠. 아, 이제 문제가 많다. 2월 달 이제 보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집계는 지금 한 서울이 483개가 됐습니다. 근데 속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되는 속도들이 조금 1, 2월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의 거래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고가의 주택들도 신고가를 찍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노도강처럼 저가의 물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급지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노도강뿐만 아니라 뭐 은평이라든지 이런 데도 거래량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요, 어디를 또 눈여겨봐야 되냐? 성북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관악구, 뭐 요런 중저가 물건이 많은 지역들도 타이밍이 있겠구나라고 긍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노도강만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 송파에 이어 동작, 마포 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나라고 했는데, 뭐 거래량이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추이에는 있긴 있는데요. 지금 송파라든지 마포 동작들도 가격들의 움직임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움직인 건 아닌데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동작에도 뭐 상도 브라운스톤이 지난 7일 11억 6천에 매매가 되었는데 전달에는 10억 6천이었고, 염리동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84가 19억 7에 거래돼서 신고록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진짜 그 고가 주택인 압구정 현대, 신현대 구차도 대형 평수가 13억이 오른 57억에 계약이 됐대요. 그 전이 43억이었는데, 송파 레이크빌 1차 같은 경우도 대형 평수가 2월 달엔 19억 5천에 팔렸는데 이전 최고가 14억 9천을 제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들이 좀 움직임들이 있다. 그러면은 서울만 뭐 상급지만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요런 아파트들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매매가만 그러냐? 전세가도 임대차 3법이 시행돼서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뭐 동탄 1 같은 경우는 갭 투자들도 지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는 뭐 매매가는 여기는 조금 그렇죠. 좀 움직임이 보이죠. 전세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들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매매가는 경기권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고요. 전세가는 서울 쪽에서 좀 움직임이 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장이 긍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들은요, 비단 그냥 우리가 희망 고문과 희망의 바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가 있구나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전세가는 어떨까요?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파트 전세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조금 많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매물이 말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진짜 매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월세마저 오르면 전세값 당분간 상승이 불가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를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세가 언제쯤 많이 소진이 되고 없어지느냐? 올해 정도 그리고 7월 정도, 8월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소진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건요. 전세가가 내려간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역전세가 아니라 이제 전세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년치 전세값 상승분 미리 받자. 19만 가구 만기. 임대차의 악몽 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전세값이 되게 양극화, 삼극화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전세가가 이렇게 양분화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2020년 8월, 7월 보이죠? 요때가 언제냐면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안 쓴 거는 새로 맞춘 거는 올라가고 이게 양극화가 된 겁니다. 올려받을 수 있으면 올려받아야 되니까 올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금리가 인상되고 하면서 또 이게 내려가죠.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나오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올라가는 시점이 2020년도 7월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2024년도 7월 말이 되면요. 이제는 임대차 3법에 적용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텀을 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텀이 오겠죠. 그 다음 텀이 오면은 신규로 맞춰지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또 지금 법이 안 바뀌었네.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4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면은 미리 좀 선반영해서 올리자라는 게 또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전세 물량도 부족한데 그런 지금 순환되는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요. 하반기에도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이제 지금의 시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생존을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의 어느 상급지입니다. 와 12억까지 올랐는데 7억까지 떨어졌어. 야 이제 더 떨어지겠네. 큰일 났다. 이거는 서울의 하급지의 어느 아파트입니다. 야 7억까지 올랐는데 얘는 와 지금 이게 5억도 아직 안 하네. 4억대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무서워. 왜냐하면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 하락한다는 얘기가 지금 상황에선 자극적이고 지배적이니까 집을 천천히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조금 반추해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긍정하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의 상급지의 어느 아파트입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낙폭이 되게 큰 거는 되게 많이 오르네. 수요층이 많은 데는 다시 오르고 있네. 부동산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 그러면은 다른 지역 이렇게 되지 않은 지역들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진보하고 선호하는 지역은 어딜지 찾아봐야지. 이제 입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곳은 어디지? 요렇게 되기 전에 이 떨어진 뭐 요런 물건들은 어디에 있지?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디에 있지? 이제 긍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이기 신도시 중에서 경기도는 아직까지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은 지역들이 있네. 그러면은 이게 5억 7천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가 매매가가 3억 7천에서 3억 9천이네. 그런데 전세가는 또 오르고 있네. 야, 그러면은 얘도
가격들이 튀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튀어 오르기 전에 지금 현재 1억 미만으로 5천에서 8천 정도로 살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겠죠. 긍정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격들이 우동 같은 경우도 3억 미만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1억대로 해운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들이 사실은 이런 그래프들이 좀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부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집 천천히 사자. 장기 하락하니까 떨어진다. 근데 시장을 긍정한 사람들은요. 상급지가 올랐네. 그러면 다른 데 더 떨어진 거 어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와 유사하게 괜찮은 입지 중에서 이렇게 가격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작게 들어가는 곳들을 찾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요. 어떤 관점에서 살아남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냥 행복한 비단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단을 찾아가는 험난한 길 위에 있습니다. 그 험난한 길 위를 걸었기 때문에 비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둔화된다고 무서워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면요. 그냥 비단을 갈망하는 사람이지만요. 비단길 위에 험난함들 그걸 얻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험난한 길을 대가 없이 그냥 비단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산을 얻어서 성공했다기보다는요, 끊임없이 버티는 것들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이겨내면서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장이나 부정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암담하겠죠. 그리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더 늘어났죠. 막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불안의 고통들을요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고통을 멀리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기쁨의 기회도 멀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감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람도 커지고요. 그래서 공포로만 여기지 말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질문을 비슷한 걸 좀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입지를 보고 전망을 할 때 입지가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요. 지금 이 입지 지금 살까요? 이 물건 살까요? 팔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조금 많은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일광에 유림 분양하고 지금 일광에 살고 있는데 갭 투자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수 시기부터 우리가 투자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망을 보면요. 2016년 7월 달에 갭이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4,900이라 적혀 있죠. 7월 달에 매매가가 4억 천이고 이 아파트는 그 월계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근데 4억이 되었는데 전세가가 3억 6천이라서 갭이 5천밖에 안 나는 시기였습니다. 갭이 많이 줄었던 시기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이 되니까 갭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고 매매가는 8억이고 전세가는 5억이 됐어요. 예전 매매가를 따라잡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가는 얼마냐? 이게 한 8억대 정도 합니다. 8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2016년도에 산 사람은요. 지금 팔아서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 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요. 지금 매도하는 게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10월 달에 산 사람은요. 이때 영끌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람한테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지금 이 집 팔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매수 시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갈아탈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택이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투자인지 실거주인지 직장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교육할 자녀를 고려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매수의 타이밍을 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매수는요. 시기적으로 매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타이밍은 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 수 있는 집들이. 근데 이제 개인으로 따져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뭐 이제 생애 주기도 봐야 되고 내 나이가 90인데 재개발 물건을 1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들을 지금 기다리겠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 때 내가 여기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갈아타기 대상 여부가 없는데 마냥 팔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락이 될 때 성공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실패하는 투자자들이 나옵니다. 그 시기에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각기 다 개인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가격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샀는데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는 뭐가 영향이냐? 경험과 자산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겁나서 빨리 팔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좀 부족한 사람이 버티질 못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전망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넣은 이유가 요즘 많은 분들이 여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솔직히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좀 뭔가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구체화시킨 과정들이 있을 때 개인에 따른 맞춤형 전망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전망은 뭐냐면요. 가능성이 있는 입지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서 매수한 다음에 잘 극복해가지고 기다림으로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산을 키우려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자산한테 줘야 돼요. 그 시간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반드시 수반되니까요. 저는 최고의 전망은요. 기다림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에 훈련돼야 되고 그 훈련됨으로 내 전망들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내 전망이 또 달려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상수는요.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기다리고 그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